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가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8월 중순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천연자원 매장지 대부분은 러시아 손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측이 점령한 돈바스 주요 지역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일경 6천조 원 규모의 천연자원이 묻혀 있으며 러시아군이 핵심 자원 매장지를 둘러싼 형태로 점령 진지를 구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유명 싱크탱크인 시크데브 역시 러시아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최대 철광석 매장지와 리튬 티타늄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세계적인 규모로 매장된 대부분의 지역들이 러시아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질조사국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원자재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동남부 돈바스 지역에 집중 매장되어 있다며 세계 최대 광산이 러시아 손에 들어가면 국제사회의 자원 공급망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자원을 확보할수록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하고 천연자원이 많아 자급자족할 수 있더라도 세계를 적으로 돌린 이상 러시아 국민들이 풍요롭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해졌기에 러시아는 자국의 우호적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나누고 국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호국과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현재는 비우호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였던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편을 들기 위해 유럽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등 대놓고 한국 편파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것과 더 나아가 중국에게도 수출을 금지한 군사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작업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동맹국으로 보이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에게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 국가인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우방국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 전부터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탈취하며 양국의 감정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러시아의 국방기술과 천연자원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에 궁지에 몰린 러시아를 위해 각종 전자제품과 공산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도입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젠 시리즈 전투기와 거기에 탑재된 엔진들은 과거에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의 전투기와 엔진을 베껴서 제작한 것으로 현재 러시아는 중국으로의 국방력 유출을 우려하며 첨단 군사무기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끊임없이 견제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잠시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반면 인도는 러시아제 군사무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며 최근엔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인도와 중국은 견원지간으로 인도에 판매되는 러시아 무기는 전부 중국을 겨냥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인도에게 첨단 무기를 공급하지만 아직 농업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인도는 러시아에게 의미 있는 교역 물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를 완전히 적으로 돌렸기에 굶지 않고 먹고 살 수는 있어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러시아 내부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비리에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마련해 우크라이나 상황이 종식되는 즉시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준비하는 작업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흐름상 서방세계 진영에 포함된 한국은
겉으로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은 비우호 국가 3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의 가스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발표를 하고 있으며 자국 법원에서도 노골적인 한국 감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의 전자결제 회사인 스크윈 SA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러시아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삼성전자가 패배하는 등 삼성 제품의 판매 금지 결정이 나오는 위기가 있었으나 러시아의 특허 법원에선 삼성전자의 패배 원인이었던 스크윈 SA가 확보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말소시켜 삼성전자의 2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법정 다툼을 겪은 삼성이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싸움이었지만 러시아 특허법원이 직접 나서서 유럽 기업의 특허까지 말소시키는 등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한국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봐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엔 러시아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미르 카드 시스템에 비우호 국가 최초로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미르 시스템은 기존의 러시아의 결제 사업자였던 미국의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직접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국제결제망에서도 퇴출된 상황이라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필요로 했고 여기엔 비우호국 최초로 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에선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설정해놓고 사실상 특혜란 특혜는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이집트의 35조 원 규모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수주한 러시아는 한국에게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며 요청해왔습니다. 35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이집트와 비슷한 사막 조건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카 원전을 건설한 경험이 있기에 원전 수출 경쟁국인 한국에게 찾아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며 요청한 것입니다. 러시아 측이 제안한 작업 범위는 터빈 건물을 비롯한 발전소의 2차 개통 부문이며 전체 사업 규모는 3조 원에서 4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3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러시아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이라 러시아는 한순간에 고립된 상황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부터 세계 주요 전자제품 기업과 인터넷 기업,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의류 브랜드까지 러시아 시장에서 전부 철수하며 러시아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의류나 식품의 경우는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TV, 냉장고, 청소기와 세탁기 그리고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은 브랜드별로 성능 격차가 천차만별이며 국민들 일상생활에 뿌리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제품의 경우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가전이 세계 1위로 유명한 만큼 러시아 현지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전자업체들은 저렴한 러시아의 노동력과 러시아 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으며 러시아 현지의 공장을 대규모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러시아 국민들의 일자리를 한국 기업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한순간에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이 철수한 빈자리를 중국 기업이 침투하고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로 중국 제품은 별로라는 이미지가 있어 유럽이나 중국을 통해 들여온 한국 제품이 고가의 웃돈이 붙여진 채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현지에 자동차 제조업체도 있지만 작년과 올해 초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 판매량 1위는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아 자동차는 러시아 올해차 6개 부문을 휩쓸었고 실제로 러시아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판매량과 이미지가 매우 좋아 왜 한국이 러시아에서 호감도 1위인지 알게 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마저 철수를 결정한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철수해버리자 러시아 정부와 기업은 자체 생산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에어백과 안전벨트도 달려있지 않으며 브레이크에 필수적인 ABS 기능마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라디오마저 탑재되지 않아 러시아 국민들의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안전기준과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 현지에서 현대기아 자동차들의 중고차 가격은 신차보다 비싸지는 황당한 현상이 나타나는 등 러시아 국민들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는 있더라도 더 이상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러시아 산업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와 전자제품 기업들을 콕 집어서 러시아 철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러시아 잔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상 한국 기업은 철수해야 했고 러시아 산업부 장관은 한국 기업을 향해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서방 세계와 완전히 척을 찐 러시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산 제품은 한국을 대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향해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는 것이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푸틴의 에너지 수출 전략도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라 러시아는 유럽에 의존하던 에너지 수출 비중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러시아산 에너지에서 벗어나 중동과 미국의 천연가스 석유 비중을 늘리고 원전과 같은 자체적인 발전 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새로운 돌파구로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측이 이런 결정에 나선다면 기존의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나중에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이제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서 발을 빼는 것은 물론이며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국에 다시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익을 바로바로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1,600억 달러, 약 207조 8,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의 재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3, 4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안은 올 들어 달러에 대해 5.7% 가치가 하락했고 9월에는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처럼 바로바로 자국으로 송금해버리는 이유는 금리 격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데 반해 중국 위안화는 가치가 하락하면서 돈을 중국에 묶어두는 대신 서방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배경은 중국 경제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때문입니다. 서방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내 애국 마케팅 등이 서방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어 신뢰도가 추락하는 악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 국채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상은행 미국 뉴욕 지점인 ICBC 파이낸셜 서비스 FS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25조 달러 규모 미국 국채 시장 거래가 한때 중단됐는데요.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 손상을 입은 공상은행은 미국채 거래 결제 처리를 위해 거래 데이터가 담긴 USB를 직접 거래 당사자인 BNY 멜런 은행에 보내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을 주도한 건 러시아 동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벌법 해커 집단 록비트이며 이들이 개발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까지 터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린 처방이 백약이 무효가 되어버리자 중국 공산당은 마침내 금융굴기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축구굴기 등등 일단 굴기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면 해당 산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경제성장 둔화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주식시장 하락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감독에 대해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책임을 강화해 실물경제에 복무하는 금융을 구축하겠다며 한마디로 금융굴기를 천명했는데요.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금융위험에 대처하는 주요 책임을 맡았지만 지방정부의 부채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늘자 결국 중앙이 지방경제는 물론 중국 경제 전반을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금융굴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어도 이미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이 이탈마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유명 경영자들의 실종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더우위의 최고 경영자 천 샤오지에 역시 실종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을 상대로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천 샤오지에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실종된 것입니다.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된 워아제약의 자오빙센 의장 역시 연락이 끊긴 뒤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창업자 쉬자인 회장이 구금돼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기업인들의 실종과 중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 재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이런 분위기니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하겠으며 잘하고 있던 회사들조차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간 부문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건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민간 부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장점인 전 주석이 2000년 세계대표론을 발표하며 공산당이 자본가,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면서 자본가와 지식인도 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민영기업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산업은 국유기업이 정유은행 통신철강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한 중국에서 민영기업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출한 산업이었습니다.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경제의 약 60%를 책임지고 특히 일자리의 90%를 제공할 정도로 채용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배달음식 차량 공유 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 온라인 사교육 업체가 대졸자 등 청년들에게 일할 곳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2012년 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2017년에는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황 교수가 이렇게 시 주석에 직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도 그의 생활 기반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 교수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2020년 11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한 균제에 나섰고 2021년 8월 시진핑 주석이 다 함께 잘 살자는 공동부유를 주창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사교육 업체와 게임 업체를 규제하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중국의 인터넷 IT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마윈의 알리바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2,78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당국의 뜻을 거스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 추싱은 결국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진핑의 민영기업 규제는 덩샤오핑 이래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약속, 즉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중국 사회계약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 혼다와 닛산은 중국 공장 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애플은 중국에 집중됐던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비오이는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했고 가전기업 하이센스는 멕시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미중 갈등 이후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겨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차이나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생산지를 한국으로 옮기는 회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업체인 지리그룹 계열 전기차 기업인 폴스타입니다. 폴스타는 2025년부터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해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스웨덴 볼보 자동차와 중국 지리그룹 합작사로 전 세계에서 연간 7만 8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폴스타는 LA에서 열린 폴스타데이 행사에서 제조 거점 다각화 전략 아래 2025년 하반기부터 폴스타사를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는 안팎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조차도 살기 위해 탈중국 러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시진핑 주석은 항복 선언과 같은 방미를 결정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6년여 만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4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두 나라 정상이 만나다 해도 갑자기 양국의 기본적인 경쟁과 갈등 구도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을 갖고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초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뇌관은 대만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한다면 두 정상의 만남 이후에도 긴장은 완화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두 나라 정상들의 만남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예전과는 좀 달라서 눈에 띄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 방문 중 현지 기업인들과 만찬 행사에 이어 아이오와주의 농부들도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이 민간 외교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초대받은 농부들이 1985년 시진핑이 무명 관리이던 시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도움을 받았던 현지의 평범한 주민들이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제스처이자 중국이 6년 만에 미국산 대두 300만 톤을 수입하기로 한 것과 무관치 않은 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아이오와는 주요 농업지역이자 내년 미국 대선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장외 민간 외교에 공들이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유난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연 미국에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애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 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 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V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빛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전해지를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SKIET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에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의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틀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요.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꾸민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 코너에 롤린 중국이 금기야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연일 경제안보 제재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다급해진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두고 협력하자며 한국에 전격손을 내민 것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회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 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을 두고 중국 측에서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다른 나라의 동참까지 유도했는데 제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회담을 거론하며 두 나라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내 구멍을 메워주는 건 미국 마이크론의 공급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메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중 간 반도체 분야 협력에 매달린 것입니다. 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본격화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렬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의 반도체 조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일본은 강하게 압박하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는 문구는 한국 측 발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허울 좋은 유화책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언제 그랬나는 듯 태도를 바꿔온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립대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사정이 정말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최근 서진핑 주석은 문집을 통해 반도체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안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양회 때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에 구애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중심거지는 지난 1분기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6%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SMIC는 14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고객사 수주와 반도체 생산 자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SMIC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14나노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한 설명 페이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SMIC는 제2의 TSMC를 꿈꾸던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었던 만큼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앞세워 SMIC의 반도체 장비 및 기술 확보를 압박하자 첨단 반도체 대신 구형 레거시 반도체라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SMIC는 7나노 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했다는 소문이 돌 만큼 파운드리 기술력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MIC의 급성장은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경계하던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SMIC가 중국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해외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SMIC는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TSMC와 삼성은 2018년부터 7nm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이를 위해 SMIC에는 없는 ASML의 EUV 스캐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는 SMIC가 5nm 또는 3nm 칩을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MIC가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히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자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정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중국 상해교통대의 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상해교통대의 후웨이 교수입니다. 후웨이 교수의 이 발언은 현재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 스스로 고립되는 일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웨이 교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에서 가만히 둘 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애국심에 불타는 주요 매체의 용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후웨이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조차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탄압은 부당하지만 아직 중국 반도체는 그에 맞설 역량이 없다. 제재 이후 주요 기업의 가동률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중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붙잡고 구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멸망이 원인이 되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까지 등장하고 중국 상무부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손을 내밀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그 수법은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잠복까지 하면서 한국 인력들과 직접적인 전초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중국 반도체 직원들은 퇴근 시간대에 한국 반도체 인력들에게 접근해 한국 기업에서 받는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인데요.
기존 연봉의 3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급여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킨 후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입장에선 잠재적인 첨단 기술 유출범이라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리를 잘 아는 중국 기업들이 가짜 명할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저질스러운 1차원적 꼼수를 한국은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직 및 출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 조사기관 설립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면 중국은 먼저 한국과 신뢰부터 쌓아야 할 텐데요. 적어도 뻔뻔한 인재 유출부터 중단하고 나서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